그 이미지 정치도 못해요. 제가 볼 그러면 때는. 도대체가 예, 그럼 언제 뭘 어떻게? 예, 예. 또 하나 예.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뭘 믿어요? 한국의 보수 기득권 카르텔이 이 제2의 탄핵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헌법재판소에서 3분의 2가 네. 9명 중 6명이 예.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네. 언제나 진보 재판관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그 헌법위원회였죠. 예전에. 네. 그러다 헌법재판소를 바뀌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동기와 발전하는 과정. 그래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박근혜 탄핵으로 대통령을 파면한다. 맞습니다. 까지가 헌법재판소의 역사예요. 그것이 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온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소위 말해서 법원의 1심과 2심과 3심 대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 법원의 구조가 네. 뭐 우리법연구회, 저도 우리법연구회 간사 출신 아닙니까? 예. 또 무슨 국제인권법연구회 등등의 뭐 여러 가지 비판과 이런 것들을 지금 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노다지 저 그 법사 열리면 공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조가 보수 일색이라는 거는 자기들도 알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강건합니다. 논리적 무장도 잘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기도 해요. 예. 예, 그런데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는 개탄할 만한 일은 대법원에서 그러한 보수적인 지형의 법원 구조에서 뭐 대법원은 진보가 집권했을 때는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는 대법원이 진보 우위의 13명 대법관 중에 진보 우위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진보 우위라고 해서 1심, 2심 법원들이 전체 판사들이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대법원에서조차도 소위 그 서울시 간첩 사건 네. 관련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것이면은 헌법재판소가 설령 구성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헌법재판관이 많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받아들였어야 된다. 이번에 기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네. 그래서 믿고 있는 거군요. 믿고 이거를. 있는 겁니다. 네. 그 두 가지. 그냥 나 건들면 가만 안 둘 거야라는 아니, 그거와 헌법재판소를 믿는 거 이런 등등이 작용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그토록 헌법제 1조를 그 윤민석 작곡가가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온 국민이 박근혜 국정농단 때 그 1,700만이 넘는 시민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공화국의 질서가 막 허물어지고 있는 거고 그 튼튼한 뒷배가 보수다. 예? 그 사실 서울시청 광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집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 정도였어요. 마이크 그 성능이 세력이 너무 좋아. 마이크 성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니까 그 그런 게 부족.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민주당 집회 좀 초라해. 그 얘기를 시민들이 하셔요. 근데 이런 겁니다. 전직 장관분들 제가 가끔 만나면 장 기자, 내가 우리 그 다들 경기 서울이거든. 모이면은 다 태극기야. 나만 민주당이야.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런 얘기 하죠. 예, 다 태극기야. 예. 많이 배운 친구들이 거기 뭐 무슨 뭐 아무개 보수 유튜버들한테 슈퍼챗 쏘고 이렇게 한데 그 참 큰일이요. 그런데 다 걔네들이 서울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 나온 분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히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의원님? 방법이 있는 겁니까? 정말 그 역사적 전환, 뭐 변화, 변혁, 그것은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순은 중첩되고 너무나 자주 흔하게 매일같이 바라보는 이 모순을 덮는 그런 구조. 박근혜 대통령 2014년에 제가 그 십상시 문건 그 대책위원장이었는데 14년부터 16년 태블릿 PC가 될 때까지 2년 걸렸잖아요. 근데 이번엔 더 빨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디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부패로 부패를 덮고 의혹으로 의혹을 덮고 모순으로 모순을 덮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우리 장 기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트럼프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다들 트럼프 되기 직전에 고용 쇼크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 앨런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이 분식했다라는 그런 썰도 있잖아요. 좋은 것처럼. 근데 실상은 나쁜 거죠. 아니, 나빴던 거예요. 민생이 좋을 너무 수가 없는 네. 거죠. 팬데믹 거치고 네. 전쟁이 양쪽이 터지고 하는데 네.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고립주의, 소위 자유무역의 최고 혜택이 미국이 받는 건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속에서 이제 아무튼 트럼프가 등장을 했는데 관세 높이겠다, 뭐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아무튼 그 제재를 가하겠다. 거기에 뭐 법인세를 뭐 15%까지 떨어뜨려가지고 모든 기업들을 다 심지어 외국 기업도 다 미국 와서 장사하라. 네. 뭐 이런 식으로 미국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서 동맹이 아니라 무슨 아무튼 장사의 대상으로 미국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그 대상으로 보는 순간. 한국 경제의 위기 지금도 안 좋지만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고용 문제라든지 네. 성장의 문제라든지 예. 구체적으로 몇 개의 산업 중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네. 그런 것이 현재도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저는 그래서 민생이 문제다. 김용남 전 의원이 그 부인께서 남대문 시장 갔었는데 상인들이 다 문을 닫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다 문 닫고 집회 가기로 했다고. 문 열어봐야 어차피 장사도 안 되고, 나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있어요. 흐름이 이제 네. 지금 계속 그 네. 정세를 바꿀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동의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신 건 아니었어요. 예, 지난 예. 그 워낙 뭐 노동자 집회도 많고 막 그리고 혼란스럽긴 했지만 좀 질서 정연하고 예전에 이제 촛불 집회처럼 이렇게 집회가 재밌고 뭐 좀 유쾌하고 뭐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니었어가지고 좀 저는 그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28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 예, 28일 날 어쨌든 14일은 뭐 당연히 이 의결은 될 것이고 28일에 200석의 기적이 나올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진 의원들, 삼선의 위원장급 또 뭐 초선 의원 몇 분하고도 이제 최근에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본 일종의 낯선 풍경. 네. 중진 의원이 초선 의원을 상대로 나중에 보니까 계파가 구분되는 분들이더라고요. 상대로 탄핵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아무튼 저쪽 한켠에서 하는 소리를 이제 귀동냥을 하니까 예. 탄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 이게 리얼타임이구나. 현실적으로 그런 우려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있다. 네. 그리고 중진 의원들하고 뭐 깊은 대화는 나눠보지 않았지만 아무튼 굉장히 우려스러울 만한 상황을 하고 걱정하는 것. 네. 지방선거 다음 대선에 예. 대한 어떤 두려움이랄까 그런 경계의 목소리는 있는데 네. 당장의 분열 혹은 누가 먼저 십자가를 질 거냐라듯 그러니까 유승민 케이스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찍히는 거 예. 그게 글쎄 찍히는 거였나 그게 뭐 비교적 정의 편이었는데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약속 지키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런 얘기 한 건데 그랬을 때에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총론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악에 받쳐 있는 이 정도까지 표현은 괜찮죠. 예. 대통령 그리고 보수 전체의 분위기 안에서 과연 결단을 할 거냐. 또 결단을 할 경우에 지금 뭐 20명 밥 먹자고 하면 20명 따라오지만 그 안에도 세작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뭐 간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하지. 그게 누구다 뭐 이런 얘기가 돌죠. 보이는데 따라올 사람이 과연 10명 됐겠냐라는 아직은 저는 아니 한동훈 대표 끊임없이 특감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감 지금 제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특감도 해야죠. 근데 진작 했어야 됐죠. 장기적으로 한 2, 3년 나면 이석수 특감처럼 결론은 나긴 나옵니다. 그렇죠.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특검을 대체할 수 있는 그건 전혀 절대로 아니죠. 근데 계속 특감을 이야기하면서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은 결국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윤 대통령에 맞설 용기가 없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 내가 혹여라도 유승민처럼 되면 정치 재개가 불가하고 저렇게 페이스북이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변인 그 성정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대변인한테 그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말을 하고 외국인 기자가 한국말을 했다고 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이 성정 자체가 지금 될 대로 되라지라는 그런 게 있어요. 예. 명태균 씨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5살짜리 꼬마아이가 권총을 든 격이다. 그렇죠. 예. 예. 그 아주 대박.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 있게 잘 정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은 정말 그 다시 또 8년 만에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됐고 한 가지만 더. 트럼프 예. 대통령 아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그것이 새로운 위기를 도래할 수도 있는데 뭐 다행이랄까 뭐 그런 측면은 어찌됐든 푸틴하고 친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김정은하고 자기가 유일하게 소통되는 제가 사람. 제일 걱정한 건 바로 전화 오셨잖아요 그때. 예. 전화 오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뭐 쿠데타 이런 얘기 예. 한 사람이 제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그다음에 김민석 최고께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예.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심지어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조차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터에서 남북한이 대리전 치르고 네. 그런 거 안 된다라는 예. 지적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점을 제일 우려하는 거거든요. 다들 그걸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고 그게 격변 사태이고 그걸 빙자한 예. 뭐 이 국내에서의 예.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시도들 예. 그런 것을 우려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가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6.25 때만큼 한국이 위험하다라는 거니까요. 어쨌든 다 지금 특히 한국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 세대가 전쟁만은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네,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늘 늘.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예. 다음에는 1시간 모실게요. 예. 다음에는 꼭 길게 모실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